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배울 건데 프랑크 왕국이 성립하게 된 일단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프랑크 왕국을 이룬 만든 사람들 종족은요 뭐라고 하냐? 무슨 족? 게르만족이라고 합니다. 게르만족. 영어로 제가 한번 굳이 써보자면은 요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Y를 붙이면 뭐가 돼요? 맨 끝에다 Germany 독일이 되죠? 예. 이거 그대로 읽으면 게르만이에요. 게르만족.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의 독일 사람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외형적 이미지는 키가 커요. 덩치가 크고 머리 커요. 머리가 노랗고 눈이 커요. 파랗고 이런 족속을 주로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띠는 건 이제 이런 게르만족의 외형적 요소는 그렇죠.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어떻게 한다? 이동을 하더라. 원래 게르만족은 여러분들 지금의 독일보다 더 북쪽과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어디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내려오기도 하고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서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동의 원인은 뭐냐? 뭐 인구가 늘어나니까 뭐 농지가 부족을 하고 그 동네도 농사가 되긴 돼요.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니까 추우니까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는 거야. 거기다가 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박을 합니다. 훈족은 누구냐? 이 역사학자들이 아마 흉노의 한 일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때는 언제나 이제 한무제 이후에 어떻게 해요? 흉노가 어디로 밀려나죠? 서쪽으로 밀려나죠. 예. 돌궐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튀르크족이 됐듯이 이렇게 뭐 이름은 똑같지만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게르만족도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이제 훈족들, 흉노족들의 일파가 이동하면서 점차 밀려나서 로마 제국 안쪽으로 쓱쓱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고트족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고트족이라 해서 서고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서고트족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야 너네 어디 가? 야 우리 따뜻한 데로 간다? 저쪽 가면은 야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많어. 이러면서 이제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가 볼까? 하면서 연쇄적으로 게르만족들이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게르만족들은 그때까지 통일적인 그런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부족단이었어. 여러분들 우리 중국사에서 유목민족 배울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늘 이제 부족 단위로 있다가 얘네들이 합쳐지면 힘이 세잖아. 유목민족 같은 애들은. 얘들도 조금 유목민족은 아니지만 이 신체도 건강하고 게르만족이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종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대거 이동을 하니까 로마 사회가 이걸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서고트족이 이동을 하고 여러 부족, 많은 부족, 그 다음에 국가를 세웁니다. 얘들 부족 체제였는데 로마 사회에 들어와서 정착하다 보니까 로마의 행정 시스템 같은 걸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로마 같은 나라를 세워보자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서로마가 멸망하게 된다. 몇 년? 476년. 476입니다. 476.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돼요. 이제는 여러 게르만 국가들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어떤 종족은 이제 반달족이라고 하는 부족은 이 파괴를 일삼아가지고 아무런 무지성 파괴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럽 사회는 이제 동로마 제국에 비해서 조금 이제 침체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중국사로 치면 5호 16국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쪽은 그나마 이제 통일한 게 누가 나타나느냐? 이제 프랑크 왕국이 나타난다. 프랑크 왕국이 요 위기를 이제 어떻게 해요?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더라. 누가? 5세기 말에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클로비스가 이 갈리아 지역에 프랑크 왕국을 세워요. 프랑크 왕국을 세우고 나라 이름은 이제 프랑크 왕국인데 왕조 이름은 내가 왜 엄청 코맹맹이 소리 나네. 왜 이러지? 메로베우스 왕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 왕조가 그립죠? 상 왕조가 그립고 메로베우스 왕조.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예. 자, 근데 이 클로비스가 프랑크 왕국을 세우고 이 프랑크 왕국이 세력을 넓힐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뭐라고 해야 될까? 프랑크 왕국이 강력해질 수 있었던 원인. 일단은 이 갈리아 지역에 국가를 수립했다라는 거. 왜 갈리아 지역이냐? 갈리아 지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저의 카이사르의 저 무엇이냐? 갈리아 전기 같은 거 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프랑스라고 했죠? 여러분들 게르만족의 근거지 북유럽과 독일 동쪽에서 그나마 가까운 데가 프랑스잖아요.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갈리아족의 국가를 수립했다는 거는 즉 뭔 얘기냐? 근거지와 가깝다 라는 게 중요한 원인이죠. 언제든지 근거지로 튈 수도 있고 그나마 뭐 소통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근거지를 크게 옮기지 않고 갈리아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이런 이점을 갖게 된다. 그다음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이 고등 종교일수록 이 종교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게르만족은 이 문명과 로마 문명과는 좀 동떨어졌던 약간 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야만에 가까운 그런 종족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믿는 종교는 뭐야? 각각 부족의 그런 부족 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빠르게 카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기독교인들과 마찰이 어떻게 크게 줄어든다. 종교가 다르면 어떻다 그랬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기독교 카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이들은 원래 살고 있던 로마 선주민들이랑 크게 마찰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게 이 클로비스가 메로베우스 왕조 프랑크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클로비스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카를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카를루스 마르텔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메르베우스 왕조의 궁제였습니다. 궁제라는 건 뭐냐? 재상이에요, 재상. 한마디로 이 사람은 왕족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메르베우스 왕조에서 궁제를 맡으면서 실권을 장악하는 거야. 여러분들 쇼군 같은 존재예요. 쇼군 같은 존재. 그러면서 그 유명한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투르푸아티에 전투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후 우마이야 왕조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안 날 수 있지. 후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까지 정복을 하면서 유럽 사회로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카를루스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을 격퇴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카를루스 마르텔이 이교도, 종교가 다른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유럽의 카톨릭 사회를 어떻게 한 거죠? 지켜낸 거예요. 구원해낸 거야.
이 사람의 인기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예, 요즘 말로 하면 떡상하겠죠. 예. 그래서 카를로스 마르텔은 트루프와티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같은 사람이죠. 자기는 왕을 물려받지 않았어. 근데 그의 아들, 그 유명한 피핀이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핀이라는 사람이 메로베우스 왕조를 문 닫고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합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제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뭘로? 카를로스 왕조로 바꾸는 거야. 이제 왕의 혈통이 바뀌는 거야. 왜 머리를 감싸?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머리 시원하게 변발로 깎고 덥잖아, 그렇죠? 피핀 때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하고요. 이탈리아 중부를 공격을 해서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황에게 바칩니다. 오로지 이제 롬바르드족이 차지했던 그 땅을 교황한테 줬는데 교과서에는 이제 랑고바르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프랑스식 발음이냐, 뭐 이탈리아식 발음이냐, 뭐 영어식 발음이냐 이거 차이인데 그래서 그 이탈리아 중부를 롬바르디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황청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죠. 그래서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중부 지역이 교황령이 됩니다. 그럼 교황 입장에서는 이 피핀이 어때요? 굉장히 이뻐 보이겠죠. 근데 피핀은 사실상 왕조를 바꾼 사람이야. 중국사 입장으로 보면은 조조의 아들 조비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역적, 찬탈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피핀은 교황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잖아. 그러니까 교황한테 뭘 바친 거야? 이 땅을 바친 거야. 어? 이 중세사회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명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명분을 위해서 땅도 바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전성기를 이끈 카를로스 대제, 여러분들 대제래요, 대제. 황제는 황제인데 뛰어난 황제야, 큰 황제야.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 때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를로스라는 표현은 칼로스, 뭐 스페인어로 하면 칼로스고, 불어로 하면 샤르. 카를로스, 샤르, 그리고 불어로 하면 이제 샤르 마뉴죠. 마뉴는 이제 크다라는 뜻입니다. 샤르 마뉴. 영어로 하면 뭐야? 찰스죠, 찰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그 지역에 따라 이름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는 샤를만이다. 이때가 언제다? 전성기다. 그래서 이 양반은 뭘 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전성기고, 기독교 보급에 힘씁니다. 아직까지도 게르만인들은 기독교를 안 믿는 인간들이 많았는데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야, 믿어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카를로스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여는데 궁정학교 같은 걸 세워요. 그래서 고전, 뭐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를로스의 르네상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르네상스가 또 언제 나온다 그랬죠? 15세기 정도도 나온다 그랬죠? 그 르네상스랑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카를로스의 르네상스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교황으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느냐? 야, 너는 서로마의 황제야. 제가 로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럽의 모든 이제 신께나 쓰는 사람은 다 뭐라 그래? 자기가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습니다. 그게 언제냐? 딱 서기
800년이더라. 그래서 5세기 말부터 시작된 프랑크 왕국은 9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는다.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 때.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은 서유럽 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어떤 것들이 짬뽕된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 플러스 어떤 종족들이 들어왔죠? 로마에 게르만들이 들어왔죠? 플러스 또 뭐가?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문화가 짬뽕이 돼서 중세 서유럽 사회의 문화를 만들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시로 잘라주세요. 네. 눌려진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르마뉴 대제가 그때 가장 전성기라 그랬죠.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 잘 나가던 왕이 죽고 나서가 항상 문제죠.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 사르마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계 다툼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요. 어떻게? 메르센 조약. 그 후손들 간의 메르센 조약, 베르댕 조약. 이런 조약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국이 동, 중, 서. 기억나시죠? 동중서. 한무제 때 동중서. 이렇게 이제 동중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그래서 이 얘네들은 각각 뭐의 기원이 되느냐? 동쪽에 있는 프랑크 쪽, 프랑크 왕국은 독일이 되고 가운데 있었던 중프랑크는 나중에 이탈리아가 되고, 이탈리아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죠. 서프랑크는 당연히 서쪽에 있었던 프랑스. 이걸 써줄게요. 이걸 써야겠다. 각각 국가의 기원이 되더라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격적으로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봉건 사회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봉건 사회, 서유럽의 봉건제 사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카를로스 대제 때는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 서로마 제국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뭐가 됐냐?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회가 된다. 원인이 있겠죠. 노르스맨, 노르만족은 이제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더 북쪽에 사는 사람들. 노르스맨 뭐 이런 뜻입니다. 노스맨. 그러니까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까 얘기했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노르만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뿔투구를 쓴, 도끼를 든 이런 이미지를 가진 바이킹.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네, 덩치도 크고. 노르만. 네, 마자르는 동쪽에서 온 훈족의 후예라고 추측이 되는 이 동쪽에서 온 유목민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유럽 사회를 침략해 오죠. 근데 마침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이 동중서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또 쪼개지는 과정에서 중앙 집권 체제가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방의 유력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쵸,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호족 비스무리한 존재들이죠. 지방의 유력가들이 축성을 하고 성을 쌓고 스스로 전사가 되고 전사 집단을 양성합니다. 무력을 갖추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랑 비슷해요? 일본사랑 비슷하죠?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점점 다이노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되게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한나라 때도 중앙집권화가 약화되니까 호족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통일신라가 약해지니까 호족이 성장하고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상공업이 발달하는 건 통일왕조가 세워져야지 상공업이 발달하죠. 이렇게 지방 분권화되고 혼란한 시기에 상공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이 춘추전국 시대가 좀 예외적인 케이스죠. 춘추전국 시대는 오히려 경쟁하느라고 상공업이 발달한 거고 대부분 통일왕조에서 상공업이 발달하죠. 상공업이 쇠퇴하니까 당연히 뭐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농촌 경제에 의존하는 그렇죠. 농업화된 사회가 등장한다. 그래서 뭐가 장원 중심의 경제가 발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농장, 그렇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건 뭐야? 농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력가들,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자기 주변에 있는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예속화시키는 거죠. 네. 지역민을 보호하면서 예속화시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라고 부르진 않아요. 노예보단 조금 나. 그리스 로마 시대 노예보단 조금 나. 그래서 근데 농사짓는 노예 비스무리한 존재다. 그래서 이들을 농노라고 합니다. 농노. 네, 지역민들이 이제 농노화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유력가들이 이제 영주 혹은 제후 이런 이름을 불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화가 됐더라. 요 지방의 유력가들이 이제 제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느냐? 교과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왕이 있어. 왕 밑에 누가 있어요? 여러 제후가 있는 거야. 제후는 또 누굴 거느릴까요? 기사단. 네, 기사단. 이걸 거느리는 거야. 근데 이들은 중국이랑은 달라. 중국과 유럽 사회는 달라요. 동양이 훨씬 더 어때요? 혈연. 왕권이 강화하고 그치 혈연 중심인데 얘네는 계약적 관계야. 유럽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적이다. 뭐 우리 동양권에 비해서 그 서양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적인 면이 강하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 친구 없죠? 저도 없어요. 저도 없는데 뭐 그렇대요.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래서 이 왕과 제후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주나라는 어때? 혈연적 종법 질서에 의한 관계고 유교는 뭘 얘기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사회는 그렇지 않아. 뭐라고 부르냐?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한다. 쌍무는 뭘까? 거꾸로 하면 무쌍이죠? 쌍꺼풀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의무가 쌍방에 있다라는 거야. 훌륭해요. 역시 항상 훌륭해. 쌍무적 계약. 이 말인즉슨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될까? 안 돼요. 끝나요. 동양에서는 왕이 좀 깽판을 좀 쳐도 쌍무적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참아야 돼. 그러다가 진짜 완전 깽판을 칠 때 1000명을 받아서 갈아엎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이라도 계약이 어긋나면 다 게임 세. 너 나의 왕 아니야.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둘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 왕은 요 제후들한테 뭘 줄까? 땅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게 또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 이 동양의 조세 수치권처럼 이게 땅에 대한 권리만 주는 거다 아니면 땅을 진짜 준다 뭐 의미는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뭐 쓰였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대가로 제후는 왕한테 뭘 해야 될까? 군사력. 세금과 군사력을 바쳐야 된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 야, 옆 나라 때리러 갈 거야. 너네들 다 군대 데리고 나와. 그러면은 뭐 너무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을 맺었으니까. 군대를 끌고 가야지. 요런 관계라는 거. 아, 그리고 불입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불입권. 땅을 줬는데 내가 준 땅 내에서는 네가 왕이나 마찬가지야. 거기서 재판을 어떻게 하건 세금을 어떻게 하건 그건 다 네 마음이야. 왜? 세금과 군사권만 나한테 세금과 군사만 바치면은 만사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봉건제 사회는 어떻다? 여러 이제 중국사나 일본사에서 봤듯이 중앙의 힘이 약해지니까 중앙 애들이 슬슬 자신의 독자적인 힘을 키우게 되고 무력을 갖추게 되고 지방민을 보호하면서 장원을 형성하게 되더라. 네? 다 비슷하잖아요. 중국사나 일본사나. 그쵸? 근데 동양사랑 서양사랑 다른 건 뭐다? 쌍무적 계약 관계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동양은 조금 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지만 서양은 그게 아니다. 나의 주군이라고 해도 계약과 어긋나면은 더 이상 내 주군이 아니야. 꺼져. 나 다른 왕이랑 계약 맺으러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잘라주세요.